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한 학기가 다 끝나는 14번째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항상 강의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아름다운 분과 같이 한번 시간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우리 세 분 앞에 같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좀 특강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아동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방과후 아동 지도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동 권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그 2022년도는 아동 권리 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된 지 벌써 3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아이들에 대한 권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놨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2011년도에 청주의 아동 물고문 학대 사건으로 사망을 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그리고 13년도에 평택 아동학대 안매장 사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그리고 울산의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매년 이제 요약한 게 이런 거거든요. 2015년도에 부천의 여중생 백골 사망 사건 쭉 축약해서 요약을 해서 넘어가서요. 2020년도에 천안의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2020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정인의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용인의 무속인 이모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고 21년도에는 구미 여아 미라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남동구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까지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된 국가고 비준한 지 33년이 지난 우리나라가 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21년도 대전에 20개월 된 아이를 사망 사건에서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사건까지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또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1년도의 기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41,389건이에요. 엄청 많죠. 그리고 사망 아동이 42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의 비준국가이고 3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동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의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오틸리 바이가 쓴 이 벽장 속의 아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고 3일을 정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 되뇌어져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어린아이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그 엄마 아빠에 의해서 벽장 속에 감금이 돼요. 그런데 새아빠는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엄마는 새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서 아이를 벽장 속에 놓고 꺼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볕 한 줄기 들지 않은 이 깜깜한 벽장 속에서 이 아이가 공포를 느끼고 절망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헛된 희망이 엄마가 날 그래도 건져줄 거야. 이런 헛된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이의 영혼하고 육체가 날마다 쇠퇴해져 가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벽장 속에 감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 신고에 의해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벽장 속의 아이가 자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서술해낸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공포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지만 또 한 이면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 벽장 속의 아이를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9개월 동안 감금했던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동 돌봄, 방과후 아동 지도는 어떤 학문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내 자신의 소유물 내지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동 돌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육을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가볍게 대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어른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이 행복한 거지, 아이들이 불행한데 절대 부모들도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이번 시간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동 돌봄, 방과후 아동 지도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학문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그냥 내 어떤 진로나 또 다른 어떤 학문의 다른 영역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자, 아동에 대한 문자적 인식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한문으로 이 아동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이 아자는 아이 아자예요. 아이 아자. 연약할 예자, 그리고 젊은이를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경멸할 때 이 아자를 씁니다. 자, 좀 이따 요 전개가 좀 될 텐데, 또 반면에 이 동자는 아이 동자입니다. 똑같은 아이죠. 아동하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다라는 말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동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린 아이라고 해서 아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것을 표면해서 말할 때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문자적 인식을 먼저 배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실생활에서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 당의 후보로 나왔던 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감탱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왜 될까요? 노인은 선거권이 있죠, 일단은. 노인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감탱이라는 말 한번 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한 번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비하 발언이에요?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다 점을 보러 다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이 또 세간의 화두가 돼요. 왜 그래요? 여성들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모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니군요.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가서 장애 아동을 이렇게 보면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임신 때 예쁜 것만 봐야 돼. 이 말을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누구를 비하한 거예요? 장애인 비하 발언. 또요. 여성 비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임신 때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여성 비하이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래요. 이런 발언을 또 최근에 한 분이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에요? 이게 아마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거동이 불편하고 노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표현했는데 말 한 번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이건 무슨 비하 발언이에요? 노인 비하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 한번 볼까요?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비하예요? 아동 비하죠. 그죠? 어린애 같은 짓을 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간의 화두가 되나요? 안 돼요. 또 하나, 말하는 게 초딩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누구 비하 발언이에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초딩이라는 거죠. 초딩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 초딩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초딩 수준, 그런데 이것이 세간의 화두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화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과 그 잘못된 의식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아동 비하 발언에 아동 권리에 대한 성인들의 감수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죠. 하는 짓이 하는 생각이 어린애 같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초딩이냐? 이런 말을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초딩이란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초딩 선생으로 구분된대요. 이건 아이들의 얘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초딩 선생은 굉장히 비하된 발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죠. 또 하나의 아동 비하 발언이 있어요. 최근에 주린이와 요린이와 헬린이가 등장을 했어요. 주린이는 주식 플러스 어린이, 요린이는 요리 플러스 어린이, 헬린이는 헬스 플러스 어린이. 이게 무슨 비하예요? 어린이는 초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저는 이 말이 좀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주식 초보예요. 그러면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조금 듣고 보니까 조금 새로운 의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동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서 12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아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에서 13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5, 6학년 정도를 아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디에서요? 어학사전에서. 어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부터요? 유치원에 다닐 나이. 유치원 다닐 나이가 얼마예요? 5살 내지는 6살. 요즘에는 더 일찍도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유치원에 아주 어린 그 영아기부터 12, 13세까지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를 어학사전에서는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법에서는 또 달라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기준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법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할 연령, 학령기 연령,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령기 연령을 의무교육 학령 아동을 교육법에서는 아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전과 좀 다르죠. 그죠? 자, 학제에 의한 편성이죠.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8세 미만의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로 굉장히 확대를 시켜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기본법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동은 9세 이상에서 20세 이하로. 그러니까 24세면은 몇 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죠. 그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계속 아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여기 또 9세 이상이니까 거의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에서 대학생들까지를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 다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 좀 요번에 24세 이하로 된 내용들은 시설 퇴소 아동들이 있죠. 그냥 보육원에 이런 데 있던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서는 퇴소하면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각 법에서는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미성년자는 아동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년이 아닌 사람, 즉 20세 미만의 사람, 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살부터 걸려요? 20세 미만의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미성년자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24세로 규정을 했는데 미성년자는 또 19세를 기준으로 했고 또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 형사 미성년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달라요. 그래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를 또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서 아동의 시기에 14세가 되지 않은 13세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낮추고 있냐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거를 12세로 낮추자고 하는 공약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12세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예요. 5학년 정도예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아이가 범죄를 하게 되면 촉법 소년이 돼서 처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좀 끔찍한 얘기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별로 이렇게 자기 결정의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아이를 12세로 낮춰야 된다고 하니까 열광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14세 미만은 초등학생, 12세 미만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공약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법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적용하는 법에 따라서 또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년은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 만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8세로 말하면 엄밀히 한 19세 정도 되겠죠. 미혼이면 미성년자, 혼인하면 성인이에요. 예. 그래서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아이들 19세면 혼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범죄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도 예전에도 보면 이제 상투 틀어야 어른을 취급했던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동이라고 말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어린 그 의미가 어학사전 두 번째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상투문화에서 나온 그런 해석이죠. 자, 이걸 보면서 이 표가 좀 이상하게 찌그러졌는데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동 용어의 혼재 사용, 굉장히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0세에서 24세까지를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 아동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리고 교육법은 여기에서, 아동복지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학사전에서는 전에서부터 여기까지. 형사 미성년자는 여기까지. 다양하게 성년은 여기까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동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동 용어를 이렇게 혼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법을 적용할 때도 이 교육법에 적용을 해야 할지 민법에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학계에서 많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아동의 생애 주기별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관련 법에 의해서 각자 그 재단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엉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첫 번째 타임 마지막에 아동에 대한 사회 문화와 구조 간의 인식 변화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